혹시 저 플레이 한번 해보실래요? 여기 네, 소리 좀 들어볼게요. 의자 소리요? 쪽에 소리 안 있는데 나는데? 하나씩 펴고 안 소리 되게. 없어요? 소리 네. 없어요. 아, 네네네. 물 내려주세요. 향이 올리지 말고. 아 원고가 없으시구나. 그럼 이거 보실래요? 그러면 아. 나 이거 보고 할 테니까. 예. 준비. 아 지금 원고 내려올 거예요. 지금 4분 남았는데. 예. 한 분 남았습니다. 싫어요. 혼자 하시면 마이크 더 쓰지 마요. 아 싫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벗는 건 불법이에요. 이제 소통사 분들 외에는. 그럼요. 이거 계속 자료 남는 거잖아. 평생. 그러니까 하여튼 계속 가리고 하는 거지. 네, 시장님 우리 이거 끝나고 네. 그 계약서 작성하러 가실래? 빨리 저 계속 갖고 오라 그래. 이렇게 안 돼도 되는데. 마이크 안 만지셔도 돼요. 안 맞을 거예요. 네. 코로나 때문에. 거기서 디렉션만 좀. 아 너무 커요. 괜찮아요. 그냥 하면 돼요. 2분 남았습니다. PPT도 같이 떠지는 거예요? 지금? 네, 네네. 또 남을 수 있어요. 아, 이게 떠지는구나. 네, 1분 남았습니다. PC 30분. 주시.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장애인연맹 DPI 조태응 기획실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또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다시 한번 반갑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오늘 시간 갖는 거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저희가 비준을 하였고 거기에 대한 이행 과제를 안고 가고 있는데요. 저희 한국장애인연맹 DPI 안에서 국제 네트워크 및 모니터링 강화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일환으로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국내 패널 초청 집중 워크숍이란 타이틀로 오늘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상황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원래는 이게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이렇게 전환되게 됐는데요. 원래는 대면 형태로 국내 패널들을 초청해서 그 협약의 조항에 따라 저희가 거기에 대한 워크숍을 갖고 또한 실질적인 모니터링이나 이런 활동들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는데 올해만큼은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팬데믹 현상에 빠졌기 때문에 저희가 비대면 형태로 해서 저희가 그럼 국내 패널 초청의 집중 워크숍 내용을 뭘로 할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전년도에 민간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그 중심에서 열심히 활동해 주신 국내 정말 좋으신 패널분이 계십니다. 물론
저희가 마이크를 드리면 소개를 하시겠지만 저희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그 NGO 연대라는 28개 단체들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 민간 보고서 작성을 위한 보고서 총괄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위원장을 맡고 계신 우리 한국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이용석 실장님이 오늘 초청 강사로서 민간 보고서 작성이나 그 기법이나 그리고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오늘 강연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그 서두가 긴 것보다는 실제 오늘 강연을 맡으신 우리 이용석 실장님 그리고 저희 NGO연대 보고서 총괄위원장을 맡고 계신 우리 이용석 위원장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유엔 CRPD NGO연대 보고서 총괄위원장이고요. 현재 그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서 정책 협력실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용석입니다. 장애인연맹에서 저한테 의뢰했던 것은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민간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거기에 응했는데, 사실은 민간 보고서를 작성하는 뭐 바로미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유엔 측에서 유엔 CRPD 측에서 민간 보고서 작성을 위한 몇 가지 가이드를 마련해 가지고 지금 배포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유엔 CRPD 트레이닝 가이드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민간 보고서 어떻게 어떤 것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문제를 해놓은 그 지침서가 있습니다. 그 지침서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작년도에 유엔 CRPD NGO 연대에 같이 활동하면서 민간보고서 초안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때의 경험했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목차를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현재 지금 유엔 CRPD 첫 번째는 이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각 조항별 쟁점을 검토를 해야 돼요. 이 조항별 쟁점 검토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응한 민간 보고서를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민간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소위 소재로서 조항별 쟁점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민간 보고서 작성의 관점은 또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실제 민간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유엔 CRPD 측에다가 보고서를 내고 거기서 최종 결정을 받고 그리고 그 이후의 조치에 대한 사항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이해하기인데요. 아마 대부분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즉 유엔 CRPD에 대한 것을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한 게 한 9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서 유엔 CRPD도 국제인권조약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재 특히 CRPD는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장애인들에게는 유엔에서 권고하는 사항들을 집약해 놓은 조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우리나라도 이미 2008년도에 비준을 한 국제인권조약 중에 하나입니다. 유엔에서의 그 제정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요. 우선 1980년도 1월 13일에 세계 장애인의 해의 행동계획을 유엔에서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국제인권조약들이 장애인의 인권과 보호를 위해 가지고 너무 미흡하다 이런 이의 제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2001년도에 멕시코의 그 빈센트 폭스 대통령의 성안에 의해서 유엔 CRPD를 만들기 위한 위원회를 유엔에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2006년도 8월 제8차 특별위원회에서 장애인 권리 협약안이 완성이 됐고요. 동년 12월 13일에 개최된 유엔 총회에서 192개국의 만장일치를 통해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 발효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언제 이
UNCRPD에 비준을 했냐면요. 우리나라도 비교적 빨리 서명을 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 4월에 국무회의에 이제 상정이 됐고요. 2008년도 6월 달에 대통령의 재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국회의 비준 동의안을 2008년 12월 2일 날 바로 해서 이제 비준이 된 상태고요. 따라서 우리나라의 바이오리는 2009년 1월 10일부터 시작이 됐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UNCRPD를 비준하면서 몇 가지 조약에 대해서 비준을 유보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제25조 마항.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상법 제732조에 보면 장애인들의 생명보호 가입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그 조항인데 이 조항을 우리나라가 비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또 한 가지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국가가 이행하지 않고 장애인에 대해서 심대한 권리를 침해받았을 경우에 구제할 수 있는 선택의정서도 비준을 하지 않은 상태. 현재도 선택의정서는 비준이 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실제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조항을 우리나라가 당사국으로서 실천하지 않았을 경우에 장애인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선택의정서가 비준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한 권리 구제를 유엔 측에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권리에 대한 조항은 있으되 권리 구제에 대한 조항은 여전히 우리나라는 유보된 상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2000년대 첫 국제인권조약의 탄생이라는 의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장애인식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급격하게 가져옵니다. 그전에는 의료적 관점에서 또 정책적으로 시혜적 관점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이제 인권적 관점, 그 다음에 권리적 관점으로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환됨으로써 각 당사국의 장애인을 보는 이해도 그리고 장애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협약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정 과정에서의 장애인 당사자가 많이 참여해서 장애인 주도성을 가지고 이 협약의 조항들이 완성되었다는 것. 그리고 국내 NGO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서 장애 여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장애 아동에 대한 문제, 이동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자립생활에 대한 조항들이 그 당시에 신설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목적을 한번 좀 살펴보죠.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 그리고 보호, 보장하는 것. 그리고 장애인의 고유한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것. 그리고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동등한 기초 위에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 손상이라고 하는 장애에 대한 개념을 상당히 포괄적이고 권리적이고 인권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 그리고 이 UNCRPD의 각 조항은요. 현재 장애인들이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그 지역사회 안에서 얼만큼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각 정부를 구체적으로 나열한 것이거든요. 그 구체적으로 나열한 조항이 모두 50개의 조항이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권리구제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선택의정서는 1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민간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목적은 그 당사국이 현재 실행하고 있는 장애 정책의 개선을 요구하는 게 우선 목적이기 때문에 그 각 조항별 쟁점을 저희가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맞는 민간보고서를 작성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현재 각 조항별 나타나고 있는 쟁점과 그 쟁점들을 하나하나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 쟁점 1.
장애인 권리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이 1번인데요. 즉 첫 번째 장애인 권리협약 관련 조항은요 1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조 정의에 있고요. 3조 일반 원칙, 4조 이제 일반 의무 이렇게 4개의 조항이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의료적 장애 모델에서에 대한 우려를 이미 우리나라는 최종견해를 통해서 UNCRPD가 권고를 받았습니다. 고치라고. 그래서 현재는 지금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에 장애인은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자로 해서 아예 의료적 관점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죠. 이것을 의료적 관점이 아닌 사회적 관점 또는 권리적 관점으로 장애에 대한 정의를 바꿔야 된다는 권고를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장애 등급제 판정 제도를 수정해라 혹은 폐지하라는 권고도 받았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2017년도에 6월 달에 아마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폐지라기보다는 이제 2단계, 두 개의 단계로 이제 좀 간략화된 상태로 됐겠죠. 현재는 지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그다음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이미 장애 등급제의 폐단에 대한 것은 UNCRPD에서 먼저 우리나라에게 권고된 사항입니다. 그것도 당시에 1차 때 2014년도에 장애계가 민간보고서 작성을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장애 등급제의 폐단을 CRPD에 알리고 CRPD에서 그러면 장애 등급제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장애 정책 그리고 장애인의 권리를 위한 정책으로 마련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해서 당시에 장애 등급제 폐지를 권고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욕구에 기반한 복지 서비스 및 활동 보조 서비스의 확대를 그 당시에 권고를 받았는데요. 욕구에 기반한 복지 서비스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장애 정책의 대부분은 공급자 중심의 장애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공급자 중심 무슨 얘기냐면요. 정부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서비스의 대상을 정하고 또 신청을 통해서 그 서비스의 대상이 들어오면 그것을 구분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냥 기존에 있는 서비스에 맞춰서 장애인들의 욕구가 해소되어야 하는 좀 강제적인 상황이어서 이것을 욕구, 즉 니즈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그 니즈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의 형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이러한 형태로 복지 서비스를 개선하기를 권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활동보조 서비스의 확대인데요. 당시에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활동보조 서비스가 굉장히 좀 많이 미비한 상태였고요. 지금은 이제 활동보조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지역사회 내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가 됐습니다. 현재 올해 활동지원 서비스 예산이 1조 2천억 정도 되고요. 내년에는 또 그 파이가 넓어져서 1조 한 4천억 정도로 늘어난 상태고 이 비율은 현재 장애인 정책국 예산의 4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엄청난 제도로 지금 자리 잡고 있어요. 최근에는 만 65세 이상 장애인들에게도 활동지원 서비스냐 아니면 노인요양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마 올해 아니면 늦어도 내년도에는 이 만 65세 이상도 활동지원 서비스의 대상이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택의정서 비준을 권고받았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10여 년이 넘었잖아요. CRPD를 비준한 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택의정서가 비준이 되지 않는 상태여서 개인진정을 위한 최후의 보루. 그러니까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맨 마지막 조건인 개인진정제도가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용을 할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는 UNCRPD가 당사국에 심각한 장애인 권리 침해가 있을 경우에 직접 방문해서 조사하는 직권조사 제도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비로소 우리나라가 UN CRPD 가입국으로서 당당하게 세계의 국제인권조약의 가입국으로서의 역할을 떼서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NGO의 질의 목록은 없고요. 장애인 권리위원회 쟁점 목록도 또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제2, 3차 정부 보고서를 UN CRPD에다 제출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바꿨다는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고 탈시설 자립지원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권익공호기관 등 학대 피해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신장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할 예정이다. 말하자면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할 계획이라는 거죠. 그리고 장애 등급의 폐지가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 전달 체계 구축을 할 것이다. 그리고 종합조사 도구를 지속적으로 도구의 개발을 통해서 그 서비스의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리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권리구제 절차를 충분히 우리가 이행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선택의정서 비준은 그닥 중요하지 않다라고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 건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디죠?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에 관련 차별에 대한 진정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가보고서의 선택의정서의 비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요. 쟁점 두 번째입니다. 평등권 및 차별금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장애인 권리협약의 내용을 보면 제5조에 평등 및 비차별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 평등 및 비차별에 대한 목록을 보면요. 거기에 어떤 게 있냐. 평등과 비차별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있잖아요.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비효과성. 비효과성은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제재 조항이 인권위법을 수용하게 돼 있어요. 수렴하게 돼 있어서 인권위법을 수렴하게 되면 어떠한 심각한 장애 침해가 있다 하더라도 권고 정도 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지 마. 이 정도인데 그것이 형사적 처벌이다. 진짜로 차별을 구제할 수 있는 민사상의 소송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차별 구제가 단순하게 권고 조치로만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상황은 결코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문제를 이미 장애인 권리위원회는 최종 견해를 우리나라한테 권고를 한 상태입니다. 즉 해결되지 않은 진정 사건의 대부분이 금지 명령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상태라는 것. 그리고 국가인권의 인력 확보에 대한 독립성, 그 다음에 소송 비용에 대한 문제, 그리고 법무장관 시정명령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시정명령 요건을 완화해서 장애인 차별 침해 사건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법무장관이 시정명령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하라고 장애인 권리위원회가 제1차 최종견해를 내렸습니다. 당시에 우리 NGO의 질의 목록을 보면요. 국가인권위 인적 자원 및 독립성 방안, 강화 방안에 대한 질의하고요. 그 다음에 권리구조가 미흡하다는 것.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의 목록으로 CRPD에다가 넣어둔 상태였고요. 그러면 장애인 권리위원회 쟁점 목록이 어떤가를 좀 알아볼까요? 4-1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인력 확충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조치 및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시오. 그 다음에 장애인 차별 피해자들이 법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 비용을 면제 또는 경감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법무부의 시정명령 발부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시오. 이거는 UNCRPD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답변을 달라고. 그리고 세 번째,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효과적인 이행의 필요성, 그리고 법원에 부여된
중기명령권 행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법원의 인식은 어떠한지, 그리고 어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말을 하는 것. 그리고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진정사건 중에서 기타 진정사건의 비율과 비교하여 장애 관련한 진정사건 비율, 그리고 이 진정 사유를 제시하시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 장애 차별에 대한 문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해결된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것, 이거를 이제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국내에서 잘 이용되고 있느냐, 이 선택 의존성의 개인 구제의 제도가 없어도 국내에서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작동을 통해서 권리 구제가 가능한 여부의 비율을 물어본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확인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송과 관련해서 법률 구조 통계를 제시하죠. 그러니까 CRPD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통해서 권리 구제가 되니 선택 의정서의 비준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래, 그렇다면 현재 니들이 얘기하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통해서 장애인의 권리 규제가 얼만큼 잘 해결되고 있는지의 비율을 우리한테 보고해라,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한 거거든요. 한번 보시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2, 3차 정부 보고안에서 얘들 답변을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원은 1명 증가로 되어 있고요. 기재부 및 행안부 승인이 필요한 상태. 그 다음에 차별 시정국을 신설하여 연 3,000건을 처리했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고, 소송구제 활용으로 경감 효과, 그 다음에 감면 대상자 확대 검토 예정, 그리고 홍보 포스터 및 리플릿 배포, 그 다음에 감면 방안을 검토 예정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검토해서 할지 말지를 정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법원의 구제 조치를 도입해서 적극적인 장애인의 권리 행사를 하게끔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대법원 또는 각급 법원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 인식 개선을 교육을 하겠다. 그 다음에 그 교육 과정에 사법 접근성 내용을 포함할 것이고, 그 다음에 사법 지원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2, 3차 정보보고서에서요. 그 외에도 인권위 침해 사건에 대한 결과를 법무부에 통보하지 않은 사건이 장애인 차별 사례 중에 58건이 있었다. 이걸 정부에서 얘기했고요. 그리고 장애인들에 관련한 소송을 좀 비용이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구조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2, 3차 정보 보고서는 정부가 현재 UN CRPD 쟁점 목록에 맞춰서 시행하고 있는 현재의 제도를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한번 우리가 훑어봤어요. 자, 국가인권위원회 지원 및 동의적 강화는 1명 인원 증원으로 됐습니다. 이것을 좀 이행했다고 봐야 되는지, 그래서 저희는 불이행됐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장애인 관련된 소송 비용 감면을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쪽에다가 떠넘겨서 이것도 불이행됐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정명령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이행하지 않았고요. 또 그다음에 명령 권한 행사하고 인식 제거 역시 불이행한 상태입니다. 결국 정부는 UNCRPD를 통해서 나온 쟁점 목록에 대해서 개선하고 하라는 쟁점 목록에 대해서 사실상 그렇게 제대로 된 이행은 하지 않았다는 게 매우 아쉬운 상태입니다. 자, 이거 장애 여성 쟁점 3인데요. 쟁점 3회 같은 경우에는 제6조에 이제 장애 여성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1차 장애인 권리위원회 최종 견해를 보면요, 관련법의 성인정 하자. 그러니까 관련법이라는 것은 결국 장애인 복지법 등을 중심으로 한 장애 관련 법률, 우리나라 18가지가 있죠. 거기에 대해 그 법률 안에 성인지적 관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이거를 개선하라. 또 한 가지는 가정폭력, 그리고 성폭력 대응 조치가 미흡하다는 것, 그리고 평생교육에 장애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문호를 개방하는 것, 그리고 여전히
출산 지원, 지금 4년인가요? 5년 때 1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 출산 지원이 미흡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법률 및 정책, 그리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세종견해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장애 여성만을 위한 정책 개발이 더 필요한 것, 그리고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해결을 위한 아주 효과적인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고요. 그 욕구에 기반한 평생교육, 그리고 출산 양육 지원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권고도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NGO 목록은요, 기본적인 권리보장 계획과 생애주기별 교육권 확대 계획, 그리고 장애 여성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 및 실행계획 질의, 그리고 착취, 폭력, 학대 피해자 지원 및 자립교육 확대 등을 위한 계획을 질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2, 3차 정부 보고서를 한번 훑어볼까요? 관련 법률을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제5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안에 여성장애인의 지원을 강화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그 다음에 출산 비용 지원은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그리고 월 60시간 미만의 의무교육 인정, 그 다음에 고용장려금 추가 지원. 그러니까 현재 지금 고용장려금의 추가 지원은 그러니까 여성장애인을 고용했을 경우에 고용장려금이 현재 지금 60만 원인가요? 가장 많이 받는데 요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간제 근로를 지원하겠다는 것, 그리고 성별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장애인 건강권 안에 모성권을 보장하겠다. 그 다음에 여성지체장애인에게 대한 맞춤형 건강기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겠다는 것. 그래서 기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2, 3차 정부 보고서에 담아서 정부는 CRPD에 제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이행 여부를 한번 잠깐 볼까요? 성인지적 관점의 제도에 반영이 되었느냐, 그 관점이에요. 그리고 또는 장애 여성에 대한 정책이 주요화되었느냐. 근데 좀 미흡하죠. 현재 지금 장애인 건강권법 하나만 보더라도 모성권에 대한 보장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장애인 건강권법은 여전히 현재 시행되는 제도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무엇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태고요. 출산 비용은 여전히 100만 원으로 그 비용이 오르거나 하지 않은 상태고, 그리고 이제 폭력 예방 같은 경우에도 대체로 이행은 했죠. 쉼터를 만들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서 분리도 하고 했지만, 사실상 이 폭력 예방은 예방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폭력 유의 이후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을 당하고 난 이후에도 폭력을 행사한 그러니까 행사한 사람에게 다시 또 피해자를 돌려보낸다거나, 가정폭력에 있을 경우 쉼터를 통해서 일시보호를 하고 있다가 다시 또 가정으로 보내는 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는 상태여서요. 실제로 폭력 예방이 아니라 폭력 유해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평생교육 같은 경우에도 그 실행이 불충분한 상태고 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모성권 또한 애매하게 지금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모성권 같은 경우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권리인데요. 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권리가 단순하게 법에 명시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이행되었느냐 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작년에 우리나라가 낙태법이 이제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났는데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면 모자보건법 제14조에 유전 혹은 장애가 있을 시에는 낙태를 허용했거든요.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권리하고 낙태를 할 수 있는 여성에 대한 권리가 좀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장애 여성은 태아가 장애를 유전적으로 받거나 받지 않거나 간에 끊임없이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 의해
낙태를 종용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거기에 대한 제도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는 불이행이라고 이렇게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쟁점 4를 보죠. 쟁점 4의 장애아동에 대한 문제는 제7조가 이제 장애아동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당시에 우리나라 민간보고서의 안에는 장애아동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역시 장애인 권리위원회의 최종견에도 장애아동에 대한 문제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이후에 NGO 지류 목록을 통해서 활동 지원 대상의 아동과 청소년 확대에 대한 문제를 거론했었고요. 그다음에 재가와 주거 시설의 장애 아동의 자립 지원 방안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가정 폭력에서 분리됐을 경우 장애 아동의 쉼터가 없어서 그 특화된 쉼터를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낸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2, 3차 정부 보고서 안에는 이에 대응해서 완전한 통합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령 제정 또는 장애아동에 관한 정책을 수립 시에 장애아동을 어떻게 정책에 주류화하고 함께 제도 안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문제를 정부에서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다음에 가족의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처, 그다음에 당사국 시스템이 어떻게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 및 일반 대중에게 본 협약의 내용 및 목적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공표하고 교육하는지에 대한 문제까지 포함해서 장애아동에 대한 문제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교육에서의 통합,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놀 권리. 저는 아동들이 놀아야 되는 자유롭게 노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장애아동이 놀 수 있는 통합 어린이집이 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관련한 법조차도 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여전히 놀이터법에 조항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불법 시설로 막 철거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장애아동도 비장애 아동과 함께 놀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교육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통합교육이라고 해서 일반 학교에 장애인들이 다니긴 합니다. 근데 교실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통합교육에 흉내를 내서 실제적으로 진정한 통합교육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쟁점 인식 제고에 대한 문제인데요. 장애인 권리법 제8조에 보면 이제 인식 제고라고 나와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공공기관이나 학교가 받게끔 의무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직업재활법에 보면 장애인 50인 이상의 모든 사업자들은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교육을 1년에 한 번 받지 않을 경우에는 약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UNCRPD 제8조는 인식을 제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장애 인식에 대한 교육은 인식 개선 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면요. 개선은 고치는 의미고요. 제고는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유엔에서는 제고할 것을 요청했는데 우리나라는 개선.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의 장애 인식이 높일 것도 없이 고쳐지지 않으면 새롭게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되는 형태가 돼서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나 제가 이제 추측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형태는 현재 지금 대부분의 사업장들은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 3차 정부 보고서는요. 국가인권위의 장애인권 교육의 콘텐츠를 그쪽에서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법 관련 사항, 그러니까 저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 복지법 25조에 의한 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화했고요. 그 다음에 표준 강의안을 마련해가지고 보급을 했다는 거, 그리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 확대를 위해서 직장 내 인식 개선 제도를 마련했다는 것, 이런 것들을 2, 3차 정부 보고서에는 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이행을 받는 이행 여부를 한번 판단해보죠. 인식개선 교육은 대부분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미흡하지만 그나마 그것이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화가 된 것은 사실은 어느 정도는 해결됐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인식 제고의 활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미흡하다. 이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써야 될 민간보고서에 담을 내용도 이 내용이 여기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협약의 홍보. 사실 저희가 지금 UN CRPD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고 하지만 이 UN CRPD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비주 국가인지 아닌지 여부를 아는 장애 당사자 혹은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2017년도 자료에 보면 2017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보면 장애인 차별금지법, UN CRPD가 아닌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아는 장애인의 비율이 한 2%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거의 모른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 장애인 권리 협약이 어떤 것인지, 우리나라가 왜 비준으로 했고 현재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아는 장애인 당사자의 비율은 훨씬 더 낮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에 대한 홍보반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정부는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이 UN CRPD가 무엇인지, 장애인 당사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불이행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자, 쟁점 6으로 들어가죠. 쟁점 6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접근권. 제 구조에 이제 접근성이 있는데요. 이 접근성은 물리적인 접근성이나 정보 접근성 모두 포함되어 있는 접근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접근성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건물에 들어갈 수 있고 저 건물에 들어갈 수 있고 마음대로. 그 다음에 1층에 있는 편의점을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것, 1층에 있는 식당에 내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접근권이라고 얘기하고요. 물리적 접근권. 그다음에 두 번째 정보 접근권은 어디 가서든지 농인분들은 어디 가서든지 수호 통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시각장애인분들한테는 점자 정보를 제공받아야 되는 권리. 그리고 지적장애인분들한테는 쉬운 언어로 되어 있는 안내서나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 권리인 거거든요. 이것들이 지금 제공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웹 접근성과 모바일 접근성도 시각장애인들의 접근성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장애인 권리위원회의 쟁점 목록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가전제품, 요즘에는 가전제품이 너무 똑똑해져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밥도 못해 먹는 사정이 되고 에어컨도 제대로 킬 수 없는 사정이 돼서 여기에 대한 소위 말해서 그 스마트홈이라고 그러죠. 스마트홈에 드나들 수 있는 권리, 그걸 내 장애인 당사자가 자기의 결정에 의해서 마음대로 조작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까지, 그 다음에 키오스크의 접근성에 대한 문제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접근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2, 3차 정부 보고서에는요, 대한민국 정부의 웹 접근성 준수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품질 인증 마크 부여, 그 다음에 웹 접근성 보장 범위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 그리고 가전제품 개폐 장치에 관한 접근성, 그리고 국가 입력 방식, 그 다음에 물리적 접근성을 위해서 BF 인증 제도를 우리가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건축물에는 BF 인증 비용조차도 본인들이 부담하겠다, 정부에. 이런 식으로 정부 보완을 냈는데요. 한번 우리가 천천히 한번 따져보죠.
웹 접근성에 대한 지침은 꽤 많이 바뀌었어요. 시각장애인들도 대부분의 웹은 웹사이트, 공공 웹사이트는 거의 다 접근이 가능해요. 문제는 민간 영역인데요.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를 하나 내렸어요. 어떤 권고냐면 우리가 다 아는 웹 홈쇼핑 업체들, 쿠팡을 비롯해서 지마켓, 그 다음에 11요원가 등에게 권고를 했어요. 어떤 권고? 시각장애인도 웹 모바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바일 앱이죠. 앱을 통해서도 접근이 가능할 수 있게끔 개선을 권고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공 영역은 비교적 법에 의해서 많이들 개선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민간 시장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이 매우 협소하게 지금 적용되고 있다는 거. 이게 왜냐? 그것도 또한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의무사항의 조치가 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실행되는 것이 아주 적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관련되어 있는 BF, 베리어 프리 건축물이 무려 86%인가요? 이렇게 마련되어 있다고 정부 보고서에서 얘기를 했어요. 정말 86%가 마련됐나요? 제가 찾아봤어요. 여기에 BF 인증 제도의 대상은 2006년도 장애인 편의증립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건물, 만들어 이전의 건물 대상이 아니에요. 2006년도 편의증립법이 제정되고 난 다음에 증축되거나 개축되는 건물에 한해서 대상입니다. 그러니 그 비율이 얼마일까요? 한 2% 정도 될까요? 그 2%의 86%가 지금 BF 인증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장애인이 접근하지 못하는 건물의 비율은 90%가 넘는 수준이 거의 안 되고 있다는 사정인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역시 정보 접근성, 물리적 접근성,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용권, 소위 말해서 이제 저상버스의 보급률이 한 60% 정도 되고 있는데 그런 보급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 이행이 되지 않았다. 저희가 이렇게 판명을 해서 작년도에 만들었던 민간 보고서에 반영을 했습니다. 자, 좀 빨리 할게요. 제7 7을 보니까 생명권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들, 낙태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장애인 당사자가 자기 결정권에 의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1차 때는 여기에 대한 의견이 없었고 역시 쟁점 목록도 받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작년도 민간보고서 만들 때는 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문제를 언급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 쟁점 8 안전 및 재난 대피에 대한 문제. 사실상 이 안전과 재난 대피에 대한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여기에 대한 대안이 그렇게 마땅치가 않은 상태예요. 그 제11조 위험사항과 인도적인 차원의 긴급 사태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은 건물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화재, 그 다음에 지진 등에 있을 때 장애인들을 대피할 수 있는 여력이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또 최근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우리나라의 1호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분이 정신장애인이셨어요. 첫 번째 돌아가신 분이 대남병원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장애인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창궐을 했을 때 대부분 우리나라는 코호트 경위로 대응을 했었죠. 코호트 경위가 뭐냐면 이렇게 가둬두는 거예요. 그 확진자가 소속되어 있는 시설 전체를 그러니까 가둬둬서 내부에서 또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시간을 끄는 거죠, 계속. 이런 형태의 대응을 마련하는 상황이라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희가 개선을 노력하고 재난 대피에 대한 문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번에 제4차 재난안전기본계획이라는 거를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빠져 있더라는 거. 그래서 이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안전 및 재난 대피에 대한데 그래서 결국 이행이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나 이것이 실효적으로 어떻게 장애인 당사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 제도가 본인에게 아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좀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쟁점 9. 법률적인 평등에 대한 문제요. 이건 이제 법 앞에 동등한 인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역시 여전히 후견인 제도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있고요. 그다음 성령 후견인 제도 아시죠? 성령 후견 제도에 진입하는 순간 장애인 당사자는 본인이 새로 그 어떤 것도 하물며 의무이자 권리이기도 한 투표조차 장애인이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지만 그것이 대리의사결정 제도를 통해서 해결 방안은 분명히 마련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최종 계획도 나와 있는 상태인데 여전히 우리나라 정부는 후견제도에 대한 내용만 얘기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의 법에 대한 접근성은 법무부 연수원에서 장애인의 보호나 인권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으니 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쟁점 10을 보죠. 이건 사법 접근 보장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거는 결국 장애인 당사자들이 피의자가 됐을 경우에 어떻게 법조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당시의 쟁점 목록에는 관련되어 있는 쟁점 목록이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다섯 가지가 나왔는데요. 그 중에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사법제도 내에 관련 당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장애인과 관련되어 있는 절차적인 편의 제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사법 접근성을 받기 위한 일종의 지침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최종 견해를 통해 우리나라에다가 제안을 했죠.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2, 3차 정부보고를 통해서 아까 또 얘기한 것처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국선변호인 제도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민간보고서를 작년에 작성할 때 결국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26조가 사실은 실효적으로 좀 제공되고 있었다. 사법 접근성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사법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부족해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장애인들이 사법 접근 보장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민간보고서에 수록했습니다. 자, 쟁점 11. 신체적 자유와 안전보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거 14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까지 다 포함해서 정부보고서는요. 정신질환자의 그 비자의 입원에 대한 문제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했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그 강제 입원에 대한 문제는 법조항이 바뀌면서 조금씩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되는 입장으로 좀 나아가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그 악마적 프레임이 언론에서 거기서 계속 흘려보내고 있거든요. 일종의 엽기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황당한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언론이 가장 먼저 쓰는 게 뭐냐면 정신장애인일지도 모른다. 정신감정을 받았다. 이런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건 결국 그 언론이 우리 사회를 적어도 도덕적인 사회일 거라는 막연한 안도감을 국민들한테 심어주는 거예요. 적어도 이 정도의 무자비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은 결국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프레임을 가져가는 거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무자비하고 엽기적인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은 대부분 비장애인들이었고요. 정신장애인들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프레임으로서 끊임없이 정신장애인을 위험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비자의 입원, 즉 강제 입원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는 언론이나 그 다음에 시스템이 그렇게 갇혀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뒤 이면에는 또 여러 가지 그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카르텔이 있지만 그건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는 것들도
조력하고 우리의 의견들을 여전히 또 민간보고서에 담았습니다. 12번 처벌 등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거 이제 고문이나 15조에 보면 비인도적이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강제, 강구, 구타, 시설에서의 문제들이죠. 이런 문제들에서 거주시설에서 장애인들이 학대나 폭력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대해서 마땅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에요. 실제적으로 정부는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고 감시도 하고 있다고는 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이 사건들은 계속 묻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다음에 그 대응에 따라서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우리가 민간보고서를 통해서 작성을 하고 거기에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정신장애인들의 강제 치료에 대한 문제, 강제 치료가 어떤 것까지 있냐면요. 이 정신장애인을 치료 개선을 하기 위해서 팔다리 절단, 그다음에 정기고문 같은 것들이 법적으로 여전히 치료라는 이름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조항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없애야 된다. 이런 것들을 민간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쟁점 13. 요건 이제 제 16조 착취폭력 학대로부터의 자유인데요. 요거는 당시에 2014년도에 우리나라에 큰 문제가 발생했죠. 염전노예 사건이라고 해서 이 염전노예 사건이 2014년도에 당시 민간보고서를 작성할 시기에 벌어지고 사회에 큰 이슈가 돼서 대부분 그때 담아서 제1차 장애권리위원회로부터 최종 견해를 받았어요. 관계 노역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나라에 이제 권고하고 하지 말라고 그 조사는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그 피해자의 후속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설명하라고 정부에다가 유엔 CRPD가 이미 건의를 최종 견해를 낸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염전노예 사건이 어떻게 해결됐는지 아세요? 당시에 재판을 다 받았어요. 재판을 받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20년, 30년 착취하고 학대하고 폭력을 행사했는데 대부분 집행유예로 다 풀려났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먹여주고 재워줬다는 이유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사법부가 그분들한테 면죄부를 다 줬어요. 그리고 그 추후 조치를 어떻게 이루어졌냐? 당시에 구제됐던 분들이 대부분 지금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대부분 다 당시에 자신들을 학대하고 착취했던 그 염전 다시 가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을 구출했고 구출한 다음에 이분들을 어디다가 수용했냐면 시설에 수용을 했던 거예요. 시설에 수용하면 시설에서 장애인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아시죠? 아침밥 먹고 테레비 보고 점심밥 먹고 테레비 보고 저녁밥 먹고 자고 아침밥 먹고 이런 생활을 못 견딘 이분들 그나마 그분들은 염전 노예라는 이름으로 착취는 당했지만 거기서 본인들의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 내에서 나름대로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같이 동료들끼리 어울려서 술도 한잔하고 같이 비록 맞을지언정 그런 네트워크가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자유로움을 줬던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어떤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후속 조치가 없으면 결국은 해결을 하나 만화가 돼서 이런 문제들도 역시 이행이 불충분하다. 거기를 뭐 단속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신체적, 정신적 존중에 대한 문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조 개인의 안전한 보호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거는 뭐 장애 여성이나 장애 아동까지 전부 포괄할 수 있는 조항이에요. 장애 여성, 장애 아동은 두 가지 이중의 분리를 갖고 있죠. 여성이라는 것, 장애라는 것, 또는 아동이라는 것, 장애라는 것. 이렇게 특별한 형태로 이 두 가지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필요한 제도나 시스템이 필요한데 거기에는 뭐 강제 불임이 될 수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강제 불임 사건이 90년대 중반까지 있었어요. 시설에서. 지금도 어디서 암암리 행위일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통계에도 사실은 나와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되면 정부 쪽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 이제 그런 거 안 한다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툭툭 불거져 나온 것들이 강제 불임 시술에 대한 문제. 그죠? 이것은 아주 악랄한 방식의 장애인들을 학대하는 경우. 역시 장애인 직계선에 대한 문제, 그다음 불임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요거 그냥 넘어가고요. 또 이제 쟁점 16구 문제, 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의 참여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 19조. 우리나라 자립생활을 통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권리위원회는 거기 관련돼서 자립생활에 그다음에 장애인 당사자의 소득 보장에 대한 문제를 거론했었고요. 거기에 관련된 쟁점 목록에 두 가지가 나왔어요. 장애인 활동전 서비스와 체제 생계비를 비롯한 그 대상을 좀 확대해라.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탈시설에 대한 문제가 여기에서 불거집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시설에 대한 것을 탈시설을 통해 가지고 탈시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탈시설에 대한 문제도 지지부진한 상태고요. 소득부장은 지금 장애인연금이 한 30만 원으로 올랐나요? 한 3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성을 한 8만 원 정도 받고 있는 상태인데 과연 현재의 장애인연금 30만 원이 장애인들의 소득보장 체계의 비용인가? 그 적은 비용이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이제 이동권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동권 제 20조가 이제 개인의 이동권에 대한 문제예요. 이거는 아까 앞에 나왔던 접근성하고 약간 겹치긴 하는데 이거는 접근성은 그 환경이 개선돼야 되는 문제고요. 이 개인의 이동성에 대한 문제는 내가 자유롭게 장애인 당사자 개인이 얼만큼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보도, 우리가 지금 길거리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어떻게 가장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교통수단, 그 다음에 여객, 그 다음에 비행기, 이런 거를 얼만큼 자유롭게 탈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 결국 21조 이제 의사 및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에 대한 문제고요. 요거는 앞에 웹 접근성에 대한 문제와 모바일 접근성에 대한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까지 1시간 정도 지금 강의를 했는데요. 잠깐 쉬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이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강의는 이제 22조부터 이제 시작해서 민간보고서 작성까지 쭉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1시간여 동안 계속 그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강의를 한다는 게 보통 강의보다 한 2배 정도의 좀 힘듦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한 10분 정도만 잠깐 쉬는 타임을 갖고 그다음에 조항별 쟁점 목록에 대한 검토 끝난 이후에 실제 아까 말씀하셨던 민간보고서 작성법 여기에 대해서 2부 순서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들어가도 되나요? 근데 없어요. 저쪽 제가 더 약간 핸드폰이랑 물이랑 치고 있겠네. 아, 네. 이제 다시 에너지를 재충전하시고 우리 이용석 위원장님께서 오셨는데요. 참고적으로 오늘 이 워크숍 행사는 저희 주체가 저희 한국장애인연맹과 또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님께서 함께 주최해 주셨습니다. 자, 앞에 그 쟁점 조항 사항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지금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민간 보고서 작성에 대한 부분이 오늘의 핵심이기도 하기 때문에 곧바로 이어서 민간 보고서 작성에 대한 부분으로 이어질 거고요. 그리고 오늘의 워크숍 마친 이후에 저희가 이 관련된 자료는 별도의 자료를 제작을 해서 여러분한테 공유를 할 예정이니까 지금 빠진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용석 위원장님의 순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왔습니다. 앞에 제가 길게 1시간 동안 길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은요. 민간 보고서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CRPD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길게 좀 지나치리만큼 길고 조목조목 따져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이외에도 노동, 교육, 기타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조항들도 다 검토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민간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국가 보고서만을 대응해서 쓰는 것이 민간 보고서가 아니라 이 민간 보고서의 타겟팅은 결국 UNCRPD의 조항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상 UNCRPD는 전체 장애인들의 권리적 선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일종의 바이블이다.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 그래서 민간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장애인 당사자의 관점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장애 감수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일들을 장애인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해석하고 또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일일이 다 파악함으로써 그 상황을 해결하는 데 있어 장애인 당사자가 동참해야 된다는 심리적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장애 감수성 아니면 요즘에 이제 장애 친화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장애 친화적 관점이 민간 보고서 작성의 주요한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일반 원칙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모두에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장애인 권리 협약 제4제에 보면은 일반 원칙에 대한 조항이 있어요. 그 일반 원칙은 모두 7가지 조항인데요. 존엄 및 차별에 대한 존중, 그다음에 비차별, 그다음에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와 통합, 그리고 차이에 대한 존중과 인간의 다양성 인정, 그리고 기회의 균등, 그다음에 접근성, 남녀의 평등, 장애 아동의 발달 능력 및 정체성 유지 권리에 대한 존중. 요 7가지가 장애인 당사자 관점의 민간 보고서를 쓰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반으로 해서 민간 보고서는 쓰여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부 관점으로 보면 이건 좀 기술적인 문제, 또 전문적인 영역인데요. 첫 번째는 법률적 측면이라는 거예요. 이 법률적 측면이라는 것은 국내법하고 UNCRPD에서 얘기해야 하는 조항의 주장들이
배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실효적으로 국내법에 적용이 되고 적용된 법률이 국내 장애인을 위한 제도로서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이 최소한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측면은 분명히 우리가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적인 측면이에요. UNCRPD의 모든 조항들은 예산에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단순하게 접근성, 물리적 접근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비용이 필요해요. 돈. 건물을 새로 고치거나 경사로를 만들거나 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비용이기 때문에요. 이 비용이 국내의 예산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찬찬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관가하게 되면 말 그대로 헛된 희망을 요구하는 상황이 돼서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예산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인력적인 측면이에요. 활동지원사 제도를 예를 들어 보면요. 활동지원사 제도는 예산적 측면 그리고 인력적 측면이 같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법률적 측면처럼 이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해서 인적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하죠. 그 인력이 필요한 거는 그 인력에게 또 인건비가 지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장애 정책 안에서 모두 수렴돼야지만 가능한 제도들, 즉 장애인 당사자들이 그들에게 맞는 요즘에는 아주 이제 맞춤형 서비스라는 게 이제 많이 이제 유행을 하고 있는데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때 필요한 인적 서비스일 경우에는 그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 인력을 제공하는 것. 그 인력은 결국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 거니까 같이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프로그램적 측면입니다.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요.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정당한 방식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무작정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지원사를 다시 예를 들다 보면 활동지원사들이 할 수 있는 인적 서비스의 종류가 있어요. 그 종류가 즉 프로그램인 거거든요.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이분이 인적 서비스 무조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에 따라서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이것이 프로그램적 측면을 모두 감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부 관점에서는 잠시만요. 컴퓨터가 나갔네요. 아니 배터리는 괜찮은데 저쪽에서 됐죠? 네. 이 세부 관점을 통해서 이 법률적, 예산적, 인력적, 프로그램적 측면에서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구성되고 검토되어야지만 거기에 관련한 민간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취합되는 것입니다. 자, 우선 CRPD 위원회의 보고 체계를 한번 보죠. 자, 우선은 맨 처음에는 당사국에서 우리나라가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4년에 한 번씩. 이번에는 뭐 2, 3차 국가병합보고서가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시민사회, 즉 우리같이 장애인단체나 아니면 NGO 활동가들이 그 국가보고서의 내용들을 끊임없이 파악을 하게 돼요. 그 파악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그 민간보고서, 그 내용의 정당성 여부를 파악을 하고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파악을 통해서 민간보고서를 작성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같이 국가보고서가 들어가면 CRPD-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 심의 과정에 NGO 등이 작성한 민간보고서를 제출을 해서 그 당시에
국가보고서를 통해서 국가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일일이 파악해서 CRPD 위원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CRPD 위원들에게 알려주고 그 알려주는 것을 통해서 그 UN CRPD 위원들은 그 두 가지 의견을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심의를 통하고 논의를 통해서 쟁점 목록이라고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쟁점 목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CRPD 위원회가 국가보고서와 민간보고서를 보고 심의를 통하고 난 다음에 국내의 정책 여러 가지들 전반에 걸쳐서 이런 것들이 현재의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 이것을 지켜라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즉 쟁점 목록이거든요. 쟁점 목록이 전달이 되면 그것이 이제 그 답변을 또 이제 국가가 다시 또 하게 돼 어떻게 고치겠다. 알았다. 그 얘기를 받겠다. 아니면 이거는 우리 국내 사정하고 맞지 않으니 못 받겠다. 이런 식의 의견을 다시 제출하고 이러한 과정을 4년에 걸쳐 그러니까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그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이 4년 동안의 기간을 장애인 당사자들이나 NGO나 이런 민간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단체들이 그 시간을 그냥 허비하면 안 돼요. 끊임없이 국가의 정책을 CRPD에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모니터링하고 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민간 보고서는 작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작성을 통해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과 그 다음에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방향들을 모두 취합해서 민간 보고서의 작성안에 집어넣는 것이죠. 이런 사이클을 통해 가지고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최종 견해를 받고 그 다음에 그 대안을 서로 제시하는 방식의 사이클로 4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게 현재 CRPD 위원회의 보고 체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민간 보고서는 대체 뭘까? UN CRPD에서 민간 보고서를 어떻게 기술할 것에 대한 지침서를 이미 발간을 했어요. CRPD 트레이닝 가이드라고 하는 지침인데요. 그 지침 모듈 7에 보면 민간 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가 아주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10년도에 스페인의 민간 보고서가 아주 좋은 사례를 거기서 이제 꼽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페인에서는 이 보고서의 주요 목적은 협약의 이행 강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권리위원회에 정부가 제출한 국가보고서를 보완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보완은 무슨 얘기일까요? 국가보고서에서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미흡한 부분, 또 한 가지는 과장되어서 나와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민간보고서, 즉 장애인 당사자 혹은 장애인 당사자 단체 NGO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겪었던 사항들을 알려줌으로써 이러한 국가보고서의 문제점들을 새롭게 보완하는 방식으로 최종 견해가 나가야 된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보고 작성 방법은요. 설정이 지금 잠깐. 지금 그 인터넷 연계성이 약간 문제가 생겨서요.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안타까운 일이 아니. 지금 방송 안 나가죠? 네. 네. 네, 계속하겠습니다. 네. 보고서 작성의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연대를 만들어야 돼요. 현재 지금 우리나라는 UN CRPD NGO 연대라는 연대체를 만들었고요. 그 안에는 28개의 장애인 단체가 소속되어 있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연대를 중심으로 해서 작년에 모두 7분과로 나눠서 주요 이슈를 검토하고 어떤 부분을 CRPD 민간 보고서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논의를 했습니다. 또 그 연대체 안에는 변호사 등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관점에 대한 문제에서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많은 변호사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에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꽤 오랜 시간을 소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 분석과 데이터 수집이 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법적 분석과 데이터 수집이 모호해질 경우에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명확한 근거를 통한 제도의 개선이나 아니면 국가 보고서를 대응할 수 있는 민간 보고서를 작성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와 법적인 분석이 완성이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을 권고할지에 대한 분석과 파악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주로 이제 사례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각종 사례를 수집함으로써 사례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것이 법적 검토를 통해 가지고 이제 최종 민간 보고서의 내용 안에 수렴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거치는 게 현재 제가 단순하게 만들어낸 이 표보다 훨씬 더 지난한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5개 장애 유형이 있듯이 각 장애 유형별로의 문제점들 그리고 장애 정도별로의 문제점들이 계속 드러나게 되면 그런 것들을 모두 수렴을 해서 거기서 가장 급한 것 그다음에 꼭 필요한 것들을 골라내고 거기에 맞춰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혹여 장애 유형이나 정도별로 치우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제도나 제도 개선이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문제점을 연대 내에서도 갈등을 심화할 수 있고 또 다른 형태의 민간 보고서는 서로 문간서를 작성해서 나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최종 작업이나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민간 보고서는 누구도 낼 수 있어요. 그 개인도 낼 수가 있고요. 현재 지금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CRPD NGO 연대 이외에서도 지금 장애인 쪽 분야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 수집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과 정책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보조자료의 출처, 그러니까 뭐 통계, 우리나라는 이제 통계청이 있죠. 통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유엔과 세계은행에서 끊임없이 발표되는 기본적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현재 우리나라가 진행하고 있는 제도가 여기에 부합되는지 여부,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좀 우리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오는 각종 권고나 차별 시정 사례, 그리고 각종 학술 단체에서 만들어낸 연구 보고서 등이 모두 데이터에 소속됩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장애 친화적 법원 판결과 장애인에 대해서 좀 불리하게 판결되는 것들을 모아서 수집해서 이런 것들의 문제점도 파악하는 것들. 그래서 결국 양적인 문제, 그다음에 질적인 상황에서 모든 것들을 통합하지 않으면 데이터 수집에 실패하는 경우가 되고, 그 데이터 수집이 실패하게 되면 결국 민간 보고서도 부실한 상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한번 따져보죠. 이거 소위 말해서 글쓰기의 하나인데 그 이후에 기술적인 첫 번째가 명확하게 써야 된다. 현재의 제도를 비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명확하게 쓰는 것. 그 다음에 하나의 권고에 하나의 조치로 단순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권고에 여러 가지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내 사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CRPD 위원들을 오히려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의 권고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조치로서 좀 추격해서 그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접근하는 것. 그리고 책임을 갖는 주체를 파악하는 것. 어디가 고쳐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편의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열심히 하는데 그 주체가 모호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주체는 우리나라의 국토교통부가 돼야 됩니다. 명확하게 이 제도를 개선할 경우에 그 제도를 개선해야 될 주체가 어딘지 명확한 방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측정 가능한 권고면 더욱 좋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통계에 분명하게 나오는 것들을 중심으로 마련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장애인 건강권법이 있습니다. 장애인 건강권법이 우리나라에 마련되기 전에는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장애와 건강 통계라는 데이터였는데, 이거 국가승인 통계인데요. 이 통계에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조사망률이 4배가 높고, 그리고 만성질환 비율이 전체 장애인의 77%고, 이런 데이터가 명확히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법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제도의 개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 건강권법이 시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측정 가능한 데이터는 공신력 있는 데이터여야 되고요. 그리고 누구나 다 이해하기 쉽게 표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타임라인을 제하는 것은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그 기간, 그러니까 특례법 같은 거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좀 해달라. 그 다음에 로드맵을 제시하는 거예요. 당장 이걸 개선해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권고가 나왔으니까 다음 것까지 약 4년 동안의 로드맵을 주거나 아니면 10년 동안의 장기 로드맵을 줘서 국내 당사국이 그 권고안을 진짜로 실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 주지 않는 거죠. 우리나라 제5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은 5년 동안 해야 돼요. 5년 동안 로드맵을 가지고 시행해야 될 성과 목표 중심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처럼 타임라인의 제한이 필요하다. 또 한 가지는 특정한 이행의 어려움과 권고사항의 연관짓기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한 제도를 마련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국내법에서, 그렇다면 이 국내법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다른 사업이나 아니면은 다른 부처의 사업으로 제도로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시행은 되되 현재 권고사항과는 상관없이 만들어내는 것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스위스에서 트램이라고 혹시 아시죠? 트램이라고 기차 같은데 사실은 시내에 이제 그 하늘 붕 떠서 다니는 그 트램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스위스에 트램이 개발되고 시행되면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정보가 제한이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UNCRPD가 권고를 내렸는데 스위스의 법원이 그걸 받지 않았어요. 근데 행정부가 그걸 제대로 받아버린 거예요. 이렇듯 특정한 이행이 어려울 경우, 그러니까 법원이 받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행정부에서 그걸 제도로 받아버리면 그것이 해결되는 방식으로 좀 연관을 지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모호하거나 너무 포괄적인 권고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제도 개선을 만드는데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달라고 분명하게 제시하고 언제까지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올해는 20%, 내년에는 40%, 후년에는 60% 이렇게 로드맵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권고를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실천 가능한 민간보고서가 될 것입니다. 자, 보고서의 구조를 한번 보죠. 보고서의 구조는 아주 간명해요. 보고서의 개요가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목차, 우리가 많이 그렇게 쓰죠. 그 다음에 방법론적 설명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일반 원칙의 앞에 일반 원칙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모든 법률안 국내법들이 이 방법론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일단은 파악을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기본 정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통계나 사례들을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주요 이슈, 이제 국내에서 가장 이슈화 되는 것들 중심으로 해서 정의, 일반 원칙에 대한 의무, 그리고 실질적인 권리, 그 다음에 장애 여성, 장애 소녀, 장애 아동의 권리는 되게 중요해서 꼭 반드시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UN CRPD는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의무. 이 구체적인 의무를 통해서 결국 권고가 나오는 건데요. 이 구체적인 의무를 적시를 잘하면 잘할수록 그 권고는 훨씬 아까 말씀드렸던 것 마찬가지로 간명해지고 분명해지고 그 다음에 로드맵적인 실천 가능한 보고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민간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언제 하느냐? 국가보고서 제출 시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쟁점 목록 제출 전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시비 전에. 이미 국가보고서가 제출되고 시비가 끝나면 더 이상 UNCRPD 위원회에서는 보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국가보고서에 대한 쟁점 목록만 나오기 때문에 그 이전에 심의를 받는 그 와중에 끊임없이 국가보고서를 통해서 민간보고서를 통해서 국가보고서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을 유도해 나가는 방식으로 활동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 의원 미팅도 마찬가지로 사전 심의 시 그다음에 사전 심의 그 과정, 심의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현장에 가서 그 우리나라를 맡고 있는 심의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사이드 이벤트 등 그다음에 간담회 등을 주최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그분들한테 어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민간보고서뿐만 아니라 민간보고서 작성 활동은 단순히 민간보고서 작성에만 그치지 않고 현지에 가서 심의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주장했던 민간보고서의 내용을 우리 심의위원들한테 어필하고 반영될 수 있는지의 활동이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법은 이메일로 발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간보고서를 내고 거기에 대한 최종 보고를 받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활동이 끝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이건 최종의 활동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지속적인 활동이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보도자료 배포. 그러니까 이제 알리는 거예요. 우리가 민간보고서에 이러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우리가 UNCRPD에다 제출을 했으니 그리고 활동을 했다는 것들을 끊임없이 어떤 제도가 바뀌고 어떤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도자료, 그 다음에 기자회견 등을 통해 가지고 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대의 지속. 이건 이제 연대를 지속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일회성, 4년에 한 번씩 일회성 행사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민간보고서 작성되고 최종 권고를 받고 그 과정에서 연대가 계속 운영이 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민간보고서의 결과나 최종견의 결과를 파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파악함으로써 최종견의가 어떻게 제대로 반영되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 연대는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연대의 의견들을 정부 부처에게 끊임없이 건의를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와 미팅하고 만나고 요구하고 하는 일련의 활동들이 필요하다. 또 국회의원에 대한 미팅은 뭐냐면 이런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법조항을 개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개정운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개정운동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좀 지속적으로 그 제도가 개선될 수 있는 여지를 위해서 법조항을
개정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이슈에 대한 워크숍을 끊임없이 만들어서 우리의 요구와 그다음에 개정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사업, 그다음에 개선된 사업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의하고 토의하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 미흡한 점들을 보완하는 활동들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 이행을 지원하는 활동이거든요. 이런 이행 지원과 마찬가지로 관련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끊임없이 하고 1년에 한 번씩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함으로써 서로 연대체 안에서 이 문제를 끊임없이 논의하고 관심을 갖고 활동을 이어가지 않으면 현재의 단일한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국가보고서와 민간보고서 작성에 대한 문제, 심의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크게 쫓아갈 수가 없어요. 이슈는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연대 활동을 그때 활동하고 또 없었다가 다시 활동을 하는 그 기간 동안 완전하게 공백 상태가 되는 상태가 되니까 계속 활동을 하면서 자료도 축적하고 관련되어 있는 법률적인 해석, 예산은 어떻게 책정돼야 하는지 여부를 끊임없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 거기에 대한 쟁점이 어떻게 조항에 제대로 반영되고 이행되는지 여부를 열심히 체크하고 우리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모든 일련의 활동들이 결국 민간보고서 작성하는데 모든 근거와 기반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NGO 연대에서의 민간보고서 작성, 그리고 개인적으로 쓰여지는 모든 민간보고서의 작성들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일련의 과정과 순서, 그리고 단계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세부안이 만들어지고 좀 더 촘촘하게, 그리고 간명하면서도 분명한 민간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우리 CRPD NGO 연대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미뤄지고 있는 우리나라 CRPD 심의의 스케줄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민간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특정 이슈에 대해서 기민하게 대응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분명한 민간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열정적인 그리고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시면서 오늘 강연해 주신 우리 이용석 보고서 총괄위원회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UN CRPD,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은 몇몇 그것을 이해하고 아는 단체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개개인 장애인 당사자들의 인간적인 권리를 되찾고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가장 큰 법적 근거이고 국제적인 약속의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4년마다 한 번씩 국가에서 정말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국제사회 안에서 보고를 하고 있는지, 현황을 알리고 있는지 그런 감시자 역할을 하는 게 우리 NGO 연대고요. 그런 부분에서 민간보고서, 국가보고서와 상이한 민간보고서 작성에 대한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건데 오늘의 취지는 이거를 우리 단체만이 알 게 아니라 우리 장애인 당사자라면 누구나 다 이거를 알고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한 자기의 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기에 자료를 영상 자료하고 저희가 지금 이제 서면 페이퍼 자료를 만들어서 보급하자는 그런 뜻으로 오늘의 워크숍 행사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거 준비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그리고 의미 있는 보고서를 작성해 주신 우리 이용석 보고서 총괄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에 이어서 내일은 저희가 UN CRPD 안에 쟁점 조항별로 일반 논평이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어서 내일은 그 일반 논평에 대한 쟁점 조항 사항을 해서 저희가 또 강연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2시간여 동안 같이 유튜브로서 같이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고요. 오늘 그 한국장애인연맹 DPI와 또 그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님이 함께 주최해 주신 UNCRPD 국내 패널 초청 집중 워크샵 오늘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